일본은 자신들이 어려워지니 한국 지원을 애타게 바라면서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사 문제로 자기들이 시작한 경제전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 한국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자신들의 실정을 감춰왔는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현실을 알게 된 일본 우민들의 남은 지지율마저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국 언론들과 일부 한국 언론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서 일본 지원 움직임이 있다고 자꾸 이상한 보도를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지원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한술 더 뜹니다. 28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으로부터 검사 키트 지원이 있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일본의 국립연구소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국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PCR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등은 일부 제조사의 물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본 당국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소가 나오지만 우선 일본 당국의 키트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테스트 자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하루 2만 건의 테스트 능력을 목표로 한다 해놓고 실제는 최대 8천 건이었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초까지의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려면 판정자 수가 감소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수치가 감소하려면 테스트를 안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의 문춘 온라인은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에게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왜 테스트 수치를 줄이고 있냐는 보도를 했고 시사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아베 정권의 PCR 검사에 장애물이 높아 후생성 관료마저 분노한다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우익 주간지들조차 아베 정권의 수치 억제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키트를 지원하더라도 일본 수준의 정확성을 가졌는지 일본 국립연구소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권준욱 부본부장은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주권과 법령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소리로 들리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 지원은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데 일본 언론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애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한 종편방송 보도를 이용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했었고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산 진단키트의 70-80%가 불량이라며 한국을 조롱했었는데요. 사실은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 배지, 즉 채취한 검체를 운반하는 용기에 단순 변색, 품질 불량을 가지고 한국 키트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키트를 조롱하는 그 잘난 일본의 키트 현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비교해보려면 한국 키트의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하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숫자의 단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본과는 단위 차이가 몇 자리씩 차이가 나니 비교는 쉬울 것입니다. 한국은 먼저 사태 초기 1월 20일 판정자가 단 4명일 때 개발을 의뢰하고 1월 30일 진단키트를 개발하려 하는 업체가 나왔고 2월 4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기준 수출령 허가를 받은 국산 키트는 총 53개입니다.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는 5개이고 시젠, SD 바이오센서, 오상 헬스케어는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획득했고 미국 연방조달업체로 등재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1억 3,195만 달러, 1월부터 집계한 국가별 누적 수출은 브라질 1,924만 달러, 미국 1,559만 달러, 이탈리아 1,488만 달러, 이하 폴란드, 인도, 러시아, 스페인 등 106개국에 달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수입 문의를 골라받을 정도이고 주문이 폭주해서 한 달 정도는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이 하도 많지만 대략 주요 업체들의 생산량은 시젠 현재 월 1천만 회에서 1,500만 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랩지노믹스 월 400만 회 추가 증설 계획 중,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월 120만 회, 수젠텍 월 200만 회에서 다음 달 600만 회 생산 예정. 대략 생산 키트는 50여 종에 생산량은 회사당 100만 단위이고 가장 많은 시젠이 1000만 단위
단위 테스트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웃기는 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 라쿠텐은 4월 20일 PCR 검사 키트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라쿠텐은 아마존 재팬과 함께 일본 온라인 쇼핑 탑2 기업이고 라쿠텐 골든 이글스라는 프로야구단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는 일본의 대기업이고, 키트를 만드는 곳은 라쿠텐의 계열사 제네시스 헬스케어, 판매는 라쿠텐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키트는 셀프로 채취한 검사 시료를 수거함에 넣어두면 담당자가 수거하고 며칠 후에 결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며칠씩 걸려.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는 어디까지나 감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감염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키트가 가격은 14,900엔, 우리 돈 16만원. 이어지는 설명은 발열이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는 등 의심되는 사람은 정식 상담센터에 상담을 권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도통 뭔 소린지 예쁜 설명을 덧붙인다면 본 제품은 의료적 진단이 아닙니다.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무슨 건강보조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스러운 분은 후생 노동성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며칠이 걸리면 그 사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으며, 스스로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판다면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나와서 또 전파 위험도 있으며, 결국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의사에게 가야 한다면서 이걸 도대체 왜 파는 걸까요? 결국 일본 의사회는 23일 정확성에 강한 우려가 된다, 아주 큰 잘못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후생성이라는 곳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판매가 금지되거나 진단키트라는 명목으로 판매할 수 없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키트의 정확성을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 후생성의 조치는 한국을 얘기할 때와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쿠텐 키트에는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간 문춘에 따르면 이 키트는 의사회가 지적을 계속해도 법인용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 라쿠텐 키트를 제조한 계열사의 대표는 예전에 다이어트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으로 당시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 미국 코넬대 의학부와 정치학부를 졸업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홍보해왔으나, 이미 이에 대해 2006년 주간 문춘에서 유전자 다이어트 돌팔이 의사의 의혹이라는 폭로 기사를 냈으며, 당시 이 언론사가 해당 대학과 병원을 모두 조회한 결과 그녀는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니며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일본 키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마즈 제작소라는 것이 4월 20일 의료기관용 키트를 발매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3월 4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발표 후 약 1개월 동안 10만 회를 생산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는데, 이에 대해 일본 인터넷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시젠 한 군데만 1개월에 1000만 회 테스트량을 생산하는데요. 100배네요. 일본 트위터에서는 과연 세계의 시마즈, 와우 대단,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성능, 훌륭한 기술력 감사합니다 라는 기대와 감사의 코멘트가 쇄도하고 있고, 역시 믿을 수 있는 일본 제품이 최고,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은 안심합니다 등의 애국 댓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수십 군데의 언론에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정말 어렵게 찾은 다른 일본산 키트는 니폰진 도야마시 그룹에서 기존에는 수입을 했지만, 새로운 키트는 국내에서 만들어 월간 1만 샘플분에 해당하는 2000키트의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회면 하루에 300개 생산인가요? 그리고 아비간의 후지필름의 유전자 검출 키트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단신이어서 별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트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섬유화학업체 쿠라보의 주가가 10일 23% 폭등했다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 키트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쿠라보는 해당 키트를 일본의 연구검사기관에 판매하고 1일 1만 명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1만 명분이면 일본 총 테스트량을 하고도 남기는 하네요. 그런데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23% 폭등했다니 한국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이전에 일본산 키트로 처음 승인된 것은 시스맥스라는 키트로 3월 27일인데 상당히 느린 시점이죠. 참고로 말은 많지만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가 RT 램프 방식의 키트를 개발한 것이 2월 11일이라 하고, BLA 코퍼레이션이라는 베트남 회사가 RT-PCR 방식 대량 생산을 발표한 것은 3월 3일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도 훨씬 느린 일본, 베트남에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산 다른 키트가 또 있는지에 대한 뉴스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멘터리가 언급한 4개의 일본 키트 관련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본인들이 열광했다는 시마즈 키트라는 것이
판매가 시작된 것이 무려 4월 20일입니다. 그것도 고작 월 10만 테스트분. 일본의 키트 수준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테스트 내용도 발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키트 업체의 정보는 더더욱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산 키트가 별로 없으니 당연히 뉴스도 없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일본의 테스트량을 채우는 것은 스위스 로시의 키트가 4월 14일 승인되었다고 하고, 중국발 키트 수출 보도에 일본이 종종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중국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8일 후지 레비어라는 회사가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주 20만 건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RT-PCR은 정확도가 높은 대신 전용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항원 항체 방식은 간편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한국 정부나 WHO 어느 나라도 공식 테스트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인 감염률 등을 추정하기 위한 실태 파악용으로 항체 보유율 등을 보는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일본 가토 후생 노동상 역시 진단 목적이 아니고 일본 사회의 경제 활동의 재개를 위한 판단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제 오늘 이 항원 방식 키트를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전방위 PCR 테스트를 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PCR을 해서 판정자들을 줄이는 노력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냥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지표나 뽑아보자는 실제 국민 건강과는 동떨어진 방향인 것이죠. 결국 일본의 안습한 키트 상황만 더 보여주는 격일 뿐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키트 실정이 낙후된 이유는 애초부터 장비와 인력 모두 능력이 없었다는 일본 병원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방송에 의사가 나와서 한국의 정확도가 20-30%로 낮아서 의미가 없다, 즉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의료붕괴만 초래하는 한국은 멍청하다라는 내용을 넓게 확산시킨 것이 일본 매스컴의 트렌드였고, 이른 곧 테스트 능력이 없는 일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PCR 검사 자체를 혐오하도록 하는 언론 플레이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치가 폭증하자 큰일 났다 싶어서 검사 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해 도착한 것이 3월 말이라는데, 최초의 일본산 키트도 3월 27일 개발이 된 실정이니 그럴만도 하죠. 4월 20일에야 발매된 일본산 키트에도 일본 사람들이 역시 일본은 다르다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니 잠깐,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어느 나라 것으로 테스트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 실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한국산이나 한국에서 온 검사 키트로 검사받는다면 안 받고 말겠다는 애국자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PCR 검사라는 것이 검체를 다루는 도중에 오염이 되기도 쉬워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장비, 의료인 인력 교육 모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뜩이나 정부 의료인들 모두 총력 체제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의지가 없는 정부, 국가 비상사태의 주말에는 쉬어버리는 의료진. 그러니 4월 초부터 검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상태가 이렇고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꼭 키트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다룰 스킬이 있는 의료진과 장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국 키트가 불량률이 7-80%다. 한국이 지원해도 일본 수준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본 키트 현실을 보니 정확한 결과를 알려면 또 의사에게 가야 하는 라쿠텐 키트, 베트남보다도 훨씬 느린 자국산 키트 개발과 판매, 한국은 시즌 한 군데만 해도 월 1000만의 분량을 생산하는데 일본인들이 찬양하는 국산 키트는 겨우 월 10만의 테스트 분량 등의 현실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일본인들은 그런 일본산 키트들이 최고라고 하니 일본은 알아서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지원은 검토도 안 한다고 계속 말해왔으니 제발 일본의 언론들은 요청도 없는데 한국이 지원한다더라는 보도는 그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CL9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극찬을 받자 유럽의 언론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환자의 감염 경로를 빠르게 추적해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고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전송하자 한국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 언론들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오히려 유럽에서 지역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봉쇄가 계속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유럽인들이 뛰쳐나오면서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봉쇄하지 않고 환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검사한 후 익명으로 알리는 것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사생활을 더 침해하는 것일까요? 유럽 언론들의 주장에 어떠한 어폐가 있는지 지금 바로 그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태원발 사태로 인해 한국을 잠시 긴장시켰지만 대한민국의 우수한 검사 능력과 추적 시스템을 통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를 도입해 한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 만방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발 사태에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검사라는 기가 막힌 시스템을 도입하자 세계 각국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익명검사가 도입되자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폭증했고 확산세도 다시 진정이 된 것입니다. 익명검사에서는 이름과 사는 곳 같은 자세한 인적 사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방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전화번호와 생년월일만 작성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어지자 검사받는 사람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 하루 1000건 정도였던 서울시 선별진료소는 익명검사가 실시된 지 4일 만에 누적 기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기존보다 8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검사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한 익명검사는 방역뿐만 아니라 인권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19 확산까지 방어하는 두 마리의 토끼까지 잡았습니다. 앞으로 익명검사 제도도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처럼 K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이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C19 접촉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로 추적 체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치펠레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C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계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충실한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사생활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C19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고 빠르게 퍼지기에 무증상 환자들로부터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기에 감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며 한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쾌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독일은 한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방역 대책을 잘하자 시샘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독일 언론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독일 역시 사생활 보호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익명검사와 같은 여러가지 방책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국을 비판한 것이죠. 지난 5월 16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정부의 폐쇄 조치에 항의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소 수천 명이 독일 정부가 부과한 봉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경찰과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안면 마스크를 쓴 남성은 독일 헌법의 표지와 사본을 들고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는 무서운 공포라고 적혀 있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물론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낮았고 봉쇄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C19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세우자 그 정책에 대한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2번 연속으로 주말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는 5,000명,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500명, 메넨에서는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난투극까지 벌어져 20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위도 시위이지만 시위대들이 시위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죠. 로이터 통신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시위자들이 사회적 거리 규칙을 무시했고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위대의 한 그룹은 독일 정부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독일 정부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이 어떻게 자유와 직업 그리고 건강을 잃고 있는지를요. 봉쇄 조치가 취해져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에서 주말에 2번이나 연속으로 대규모 시위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독일 언론들은 한국보다 자국의 상황을 먼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언론들 역시 한국 정부의 뛰어난 시스템 추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이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프랑스 변호사가 기고한 한국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와 상당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C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추적 장치까지 마련한 건 불행한 결과라며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감시와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국가라며 한국이 평상시에도 개인의 자유를 경시해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C19 사태 초기에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드니 말비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해서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흠부터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했던 프랑스가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훨씬 더 많이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외출 금지라는 이동 제한령을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도입해 개개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와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규칙을 위반하는 즉시 지방 정부와 경찰에 자동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리 경찰은 드론까지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지난 5월 18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여겨 드론으로 감시하는 것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감시까지 했다니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이죠. 더욱이 프랑스 정보기술 관련 매체인 레뉴 메리크에 따르면 파리 교통공사가 파리 지하철역 안면 마스크 착용 인식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넘어 이제는 AI까지 도입해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세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한국을 비판했는데 도리어 프랑스가 드론을 사용했고 비디오 감시 카메라와 AI까지 도입해 감시를 하다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 주체가 되어준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며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스스로 선진국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한국을 얕잡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초반에 한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은 우수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을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듯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